안녕하세요. 얼마 전 속 시원하게 아내와 이혼하고 나름 복수까지 제대로 한 후 혼자가 된 4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 눈 뜬 장님이라는 말 아시나요? 눈을 뜨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딱 제 전 아내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진짜 저야말로 아내가 원하는 돈도 많고 성격도 좋은 사람인데 아내는 이런 저를 눈앞에서 놓치더군요. 뭐 마지막엔 아내가 하도 싹싹 빌며 사정사정을 하길래 모든 걸 다 덮고 다시 한번 살아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제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제 회사도 있고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뭐가 모자라다고 또 제 인생을 아내라는 검은 잿더미 속으로 넣겠어요.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이혼이라 그런지 아직은 기분이 떨떠름하네요. 지금부터 제 아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아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복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는지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제 아내처럼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부분에만 집착하기보다 전체를 봐야 제대로 된 그림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먼저 저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유통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늘 사업하는 것을 봐와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돈이나 산업 흐름에 눈이 떠지더군요. 제가 제일 처음 도전했던 사업은 아버지께 1,000만 원을 빌려서 시작한 이동식 세차 서비스였어요. 제가 대표로 친구 2명을 고용해서 진행했었는데 고등학생 입장에선 꽤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더군요. 아니, 용돈벌이 그 이상이었었죠. 월 300 이상의 적금이 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업에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적자가 난 것이죠. 큰 돈을 벌고 싶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직원을 늘렸는데 다른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가격 경쟁에서도 확 밀려나 버렸어요. 결국 이미 일은 키워놨는데 감당이 안 돼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며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업에 성공해서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저를 부러워했었기에 저는 제가 이렇게 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이 사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게 제 인생에서 최대의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후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아내와의 일도 겪으면서 이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결국 사업은 망했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이후 성인이 되어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IT 네트워킹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중간에서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보니 세차 사업과는 다르게 시스템만 잘 만들어두면 사람도 많이 모이고 시간 절약도 되더군요. 정말 뿌듯한 건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과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둔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기업들에서 찾기 시작하여 직원 수는 100명까지 늘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매출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연매출이 약 30억에서 잘 나갈 땐 50억까지도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물론 국내 대기업의 매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개인이 이뤄낸 성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이 사업을 운영하며 10년 정도 대표직으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모았고 이젠 또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대기업에서 정말 좋은 조건이 들어와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만에 저에겐 여유가 생겼고 저는 돈은 충분했기에 이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남들 다 하는 회사 생활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책에 관심이 많았어서 책 유통사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물론 대표로 근무하였던 이력은 일부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입사자의 배경 조사를 한다곤 하는데 막상 입사하니 아무도 제가 대표였던 사실을 모르더군요. 저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그저 조용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직원으로 있으니 직원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가더군요. 회식 자리도 확실히 제가 대표일 때보다 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대표로 있다 보니 직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결국 저는 회사에서 개념 없는 한 직원과 크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일하기 싫다. 이 PPT 머리 좀 쓰면 1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냥 5시간 걸린다고 뻥치고 오늘 쉬엄쉬엄 해야지. 아니, 지금 회사 돈이라고 이런 식으로 일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개념이 없어도 한참 없으시네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사 성장이 더딘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두세요. 저기요. 뭔데 지적질이세요? 무슨 회사 사장님이라도 되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안 그래도 회사 마음에 안 드는데 직장 동료가 무슨 대표 행세를 하냐고.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참나, 맞는 말 했더니 저에게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개념 없는 직원을 보니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골치 아팠던 직원들이 떠오르면서 확 짜증이 나더군요. 저 직원에게 제대로 훈수를 두려고 하던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 싸움에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두 분 싸우지 마세요. 희선 씨, PPT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빠르게 완성할 테니까 오늘은 좀 쉬세요. 그동안 프로젝트 큰 거 하셔서 과부하가 오신 것 같아요. 네, 이 대화가 아내와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계산적이지도 않고 늘 먼저 동료들을 도와주는 평화롭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집이 잘 사는 것 같진 않았는데 몇 마디 해보니 돈 욕심도 전혀 없는 것 같더군요. 저는 늘 사업을 했어서 저와 다른 이 사람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수수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결국 제가 아내에게 오랜 고민 끝에 고백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사내 커플에서 어느덧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파트를 구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저에겐 한 가지 늘 아내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까지 저에 대해 솔직하게 다 얘기를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회사 대표였던 사실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내한테 말을 해야 되고 제가 뭘 말하든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하곤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가 대표라는 사실이나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 취업을 시켜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등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서 자연스럽게 아내에게도 제 상황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도 아닌 만큼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걸 이야기해 주려고 생각했죠. 그때는 아내가 제가 처음 봤던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모습을 평생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시나요? 참 얘기하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바로 옆집 사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몇 달 후 옆집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집이 가깝기도 하고 네 사람 다 술을 좋아해서 함께 술도 먹으며 친해지게 되었죠. 옆집에 사는 남자분은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작은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직원은 5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옆집에 사는 여자분은 동네 필라테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옆집 부부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며 늘 신기한 듯 여러 가지 질문을 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옆집 사장님의 태도였죠. 아내와 저에게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것이 아니라 꼭 사업을 해야 한다고 권유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각종 부업이나 투자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딱 봐도 저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허세라는 걸 알았기에 무시했는데 아내는 진심으로 옆집 사장이 하는 말을 다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옆집 사장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순수한 것이 아니라 멍청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옆집 사장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사장님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단한 사람이잖아. 근데 요즘 주식을 안 하면 못 살아남는데. 월급의 80% 이상을 주식에 넣어야 한다는데 우리도 적금 다 깨고 전부 주식에 넣을까?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옆집 사장님 주식으로 돈 얼마 벌지도 못하시니까 함부로 그런 말 다 믿고 그 사람 말 따를 생각하지도 마. 아휴, 내가 돈 욕심도 없는 당신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자기랑 살면 늘 이렇게 우리 형편이 제자리일 것 같네. 답답해. 정말 답답해. 참, 진짜 속이 터질 듯이 답답한 건 저였습니다. 옆집 사장님은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운영했던 사업체보다 규모도 훨씬 작고 실제로 투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단지 기업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다 믿고 있었다니 제 입장에선 그저 놀라웠죠. 이 세상에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도 어떻게 보면 다 사업이잖아요. 대표라고 모두가 다 아내가 그렇게 우러러볼 만한 대표들은 아닌데. 하지만 저와 달리 늘 직장만 다녔던 아내가 세상 물정을 뭐 알겠어요. 옆집 사장이 대표라니까 아내는 모든 말을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옆집 사장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아내가 실행은 안 하겠지 해서 놔뒀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쳤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내가 옆집 사장님이랑 요즘 자주 만나서 투자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장님이 곧 있으면 완전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 종류를 나한테만 알려준다는 거야.
내가 그 말에 혹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있어. 주식 오르면 당장 팔아서 사채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몇 달째 모아둔 적금 깨서 이자를 갚다가 너무 힘들어서 당신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여보, 미안한데 혹시 돈 있으면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자꾸 사채업자들이 연락해서 나 너무 무서워. 세상에. 주식을 한다고 사채를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제 아내가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갚아주었죠. 이후 아내에게 절대 옆집 사장과 둘이 만나지 말고 더 이상 이야기 듣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내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후로 옆집 부부와는 일부러 술자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부부에게서 정말 뜬금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집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저와 아내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가져왔죠. 사실 옆집 사장님의 부인이 마지막으로 짐을 챙겨 아파트를 떠나기 전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문을 열자 저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옆으로 오자마자 말을 하다가 말더군요. 이내 아내가 떠나는 옆집 사장님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게 있다며 잠시 안방으로 들어가자 저에게 귓속말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제 남편과 아내분을 가까이 두지 마세요. 제 말 명심하셔야 할 거예요. 굉장히 뼈가 있는 싸늘한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자신의 폰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주고 가버리더군요. 분명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말했었는데 그때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당시에는 저도 옆집 사장님을 좋게 보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는 했었는데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이 말에 숨겨진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장님의 아내분이 가자마자 아내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미 제가 알던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옆집 사장님 부인 진짜 별로야. 사장님이 요즘 자금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돈 구할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었나 봐.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움도 안 되는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래서 돈이 중요한 거야. 결국 돈 때문에 싸우고 갈라진다니까? 왜 이런 말들이 그토록 순수했던 제 아내의 입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정말이지 예전의 아내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절대 사람을 뒤에서 욕하지 않고 돈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옆집 사장님과 친해져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더니 아내까지 옆집 사장님처럼 변하고 있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돈 때문에 순수함을 잃고 자꾸 옆집 사장이랑 어울리는 것도 싫어서 제가 정말 많은 돈을 모아뒀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려다가 아내가 꺼낸 이 말을 듣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좋겠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게 돈 좀 달라 할 텐데. 회사도 하나 차려달라 하고 싶고. 물론 내가 회사 운영은 안 해봤지만 요즘은 전문 경영인 쓰면 된다며? 옆집 사장이 그러는데 돈 있으면 그냥 회사 차리고 필요한 분야에 사람 다 고용하면 된대. 대표 되는 것도 완전 쉽다는데? 내 주변에 왜 돈 많은 사람이 없을까? 참 철없는 소리지요. 회사 운영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않나요? 어느샌가부터 저에게 아내는 순수함이 아니라 그냥 사기치기 좋은 멍청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후 아내를 제대로 공부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회사 운영이나 투자에 대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내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완전히 무시했죠. 당신은 회사 운영도 안 해보고 돈도 많이 안 벌어봤잖아. 뭘 알겠어. 그러니까 매일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거겠지. 옆집 사장님 봐봐. 꿈도 크고 보는 시야도 넓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이 쉽게 보이는 거지. 당신은 뭐만 하면 다 안 된대. 그럴 거면 그냥 말하지 마. 그래서 돈을 벌기나 하겠어? 아휴. 제가 회사 대표로 있었던 경력이 얼만데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이후에도 아내와 이 문제로 몇 번이나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집 사장님께 주식 투자와 사업 운영을 배운다면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옆집에 계속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밥 먹은 후 2시간쯤 사장님과 대화를 하다 다시 집에 왔었어요. 좀 저러고 말겠지 싶었는데 이후에는 새벽까지 안 들어오더군요. 점점 제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 화를 냈더니 열심히 일하고 사업 준비하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태도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일주일에 3-4번 이상 이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 이미 충분한 제 자금 상황과 사업 경력에 아내에게 전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일찍 집에 들어온 날 아내의 입에서 정말 충격적인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죠.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요즘 당신이 사업 준비한다고 자꾸 옆집 사장님이랑 새벽에도 같이 있잖아. 근데 앞으로 그럴 필요 없어.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내가 말 끊어서 미안하지만 나부터 얘기할게. 우리 이혼하자. 뭐? 방금 뭐라고 했어?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난 돈 없는 사람보다 부자가 좋아. 당신보다 옆집 사장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졌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옆집 사장을 조심하라 하던 사장 부인의 말이 단지 옆집 사장이 허세가 많고 사업과 관련하여 근거 없이 좋은 말만 던지는 사람이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옆집 사장은 제 아내를 순진한 제 아내를 꼬실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미 옆집 사장이 부인과 이혼하기 전부터 제 아내와 어느 정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즉, 옆집 사장 부인이 경고한 메시지에는 남녀 관계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보다 나이도 많고 돈도 없는 저 사장이 뭐가 좋다고 아내가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걸까요? 제가 저보다 잘난 사람이면 질투라도 나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세상에서 겪은 일 중에 제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후 아내에게는 일부러 침착한 척 잠시 우리도 시간을 갖자고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제대로 확인해보자고 얘기했어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고 제가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확신이 서지 않더군요. 그저 머리가 복잡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후 혼자서 아내가 한 말이 계속 떠오르면서 너무 수치심이 들더군요. 결국 계속 고민하다가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옆집 사장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분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전화할 걸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이 전화를 정말 잘 걸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옆집 사장의 부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이 대화가 없었다면 어차피 저도 갈피를 잃고 답 없는 아내에게 매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비효율적이고 감정에만 취해 있는 바보들처럼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늦게 전화하셨네요. 제 말 이제 이해하셨죠? 저도 처음에는 이 상황이 믿기도 힘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옆집끼리 참 더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부터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저희가 해야 될 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복수예요. 지금 상황이 화도나고 억울하시죠? 그 감정을 저랑 같이 둘에게 복수하는 데 사용해 보시는 건 어때요? 방금 전까지 너무 슬프고 수치심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말씀 들어보니 일리가 있군요. 답 없는 저 둘한테 매달리고 슬퍼할 시간도 아까운 것 같아요. 복수가 제대로 된 답이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야 하죠? 좋은 방법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옆집 사장 부인과 힘을 합쳐 아내와 옆집 사장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고 일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 사장이 아내를 꼬드겨 불법으로 사업 자금을 횡령하고 있더군요. 옆집 사장의 부인은 경찰에 제대로 신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집 사장과 아내 몰래 사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만나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말도 안 되는 핵심적인 증거들이 나오더군요. 그 작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온갖 횡령은 다 한 듯 보였습니다. 참 뒤가 구린 놈이었죠. 옆집 사장이 회사의 재무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장은 가짜로 여러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에 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실제로는 외국 계좌로 회사 자금을 보내고 있었더군요. 또한 있지도 않은 가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빼돌렸고 심지어 공급 자재의 원가를 부풀려서 그 차이까지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옆집 사장 부인이 준 다양한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직원 한 명 한 명과 깊이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옆집 사장이 사업 자금을 횡령한 증거를 모두 모아 경찰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아내가 기겁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아내와 사장이 있는 집을 급습한 것입니다. 사실 아내는 얼마 전부터 제 집을 나가 옆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혼은 하지 않은 채로 당당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였죠. 제가 일부러 침착하게 행동했더니 바보같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줄도 모르고 이 모든 걸 이해해주는 줄 아나 봅니다. 그렇게 아내가 옆집에 있었어서 경찰이 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경악하는 긴박한 상황이 다 들리더군요. 곧이어 경찰의 현실적이면서도 어이없는 질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옆집 사장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아내를 보고 대체 왜 옆집에 있는 거냐고 묻더군요. 아내는 불륜이 쪽팔린 것은 알았는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옆집 사장은 경찰들에게 누가 이런 신고를 했냐며 다 허위 신고라고 자기는 아무 잘못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었는지 쾅 문을 열고 경찰들에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사는 이 여자의 원래 남편이자 사장님의 불법 사업 자금 횡령을 신고한 사람입니다. 경찰관님들, 날도 더우신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치자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아내는 경찰관들의 눈치를 보더군요. 옆집 사장은 듣자마자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회사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잘 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어리석고 불쌍하더군요. 이후 옆집 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황당한 게 뭔 줄 아시나요? 옆집 사장이 구속되자마자 아내가 다시 저희 옆집인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기가 차고 코가 찼지만 옆집 사장과 아내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려면 아직은 아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회에 아내를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곧바로 돈에 눈이 멀었지만 멍청한 아내에게 제가 원하는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아주 잘 먹히더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아내에게 이 상황에 대해 사과를 건넸습니다. 아유, 답답한 나 대신 돈 많고 능력 있는 옆집 사장님이랑 새로 시작해보려고 당신이 용기를 냈을 텐데 왜 당신한테만 이런 일이 생긴대? 아참, 당신은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우선 말없이 경찰에 신고해서 미안해. 근데 당신이랑 옆집 사장이 불법 자금 횡령한 걸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신고했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다 넘겨서 재판받을 때 더 불리했을 거야. 나는 당신이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내가 신고하겠다고 말한 거라고. 우리가 갈라졌음에도 당신을 끝까지 위하는 내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뭐야, 그런 거였어? 내가 또 당신을 오해했네. 고마워. 나라면 내가 엄청 미울 텐데. 당신은 끝까지 나 생각해주니까 내가 더 미안하다. 아, 옆집 사장이 절대 들킬 일 없을 거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다행히 경찰관들이 난 안 잡아갔는데 나중에 나까지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건 아니겠지? 서류상으로는 당신이 안 들어가 있어서 당신이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건 없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우리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사실 난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해. 당신이 옆집 사장이랑 살아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말이야. 내가 당신을 돕고 싶어. 지금 상황으로는 사장님이 과징금이나 벌금 때문에 많은 돈을 잃거나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 내가 어떻게든 알고 있는 사장님들한테 돈을 빌려서 당신이 옆집 사장님이랑 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 줄게. 근데 그러려면 나도 지금 당신이랑 옆집 사장이 어떤 상황인지,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거든. 지금부터 내가 묻는 거 전부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 정말? 당연하지. 나는 당신이 나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사실 당신이 돈은 없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내가 돈 때문에 옆집 사장님을 선택한 게 내 마음에 걸렸거든. 당신이 사업 자금만 지원해줄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전부 물어봐. 역시 당신은 두뇌 회전이 참 빨라. 말 이해도 잘하고. 진작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참 안타깝네. 먼저 옆집 사장이 불법 자금을 숨긴 해외 계좌랑 비밀번호를 다 나한테 알려줘야 하고 불법 장부가 있다면 그것도 날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걸 다 알아야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경찰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도 얘기해줄 수 있거든. 옆집 사장은 내 말 안 믿을 것 같아서 나한테 이런 거 알려준다고 미리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내 말 알아듣지? 그럼 일주일 내로 전부 정리해서 줄게. 정말 고마워. 돈 많이 벌면 당신도 줄게. 제 아내 참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렇게 저에게 모든 걸 순순히 알려주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옆집 사장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생각에 저는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10일 후 사장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벌금도 물어야 했고 사업도 당장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죠. 미친 듯이 저를 원망하더군요. 저는 이때 옆집 사장의 전 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부인이 복수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신 증거를 숨겨서 신고한 것이라고 아내에게 얘기한 것과 똑같이 옆집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안 믿더니 이후 전 부인과 대화를 하고 나서야 제 말을 믿더군요. 사장의 전 부인과 미리 말을 맞춰놔서 들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가 이야기해준 더 많은 불법 자금 정보를 경찰에 넘겼어요. 해외 계좌를 추적하고 있던 경찰에겐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였죠.
이후 제가 잠시 짐을 찾으러 집에 왔을 때 옆집 사장이 아내에게 화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너가 경찰에 알려줬지? 내 해외 계좌 그거 경찰이 다 알고 있잖아. 아무도 추적 못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너 말고 정보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야. 멍청한 년. 너 만나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없어. 와, 멀리서 들어도 겁에 질릴 정도로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옆집 사장의 본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왜 골라도 하필 저런 놈을 골랐을까요? 대표로서도 남자로서도 그냥 사람으로서도 너무 별로였습니다. 이후 더 큰 소리들이 들렸어요. 물건을 바닥으로 던지고 있는 건지 물건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자인 저도 겁을 먹을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아내의 비명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한두 번 보인 게 아니어서 아내가 익숙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에게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은 당연히 없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말려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후 물건을 던지는 것은 멈춘 듯 했고 아내와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 같길래 그냥 물건 가지고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았어요. 경찰에서 하는 일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사장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도록 뒤에서 손을 쓰고 있었거든요. 사실 경찰에게 불법 자금 정보를 전달하기 전부터 옆집 사장의 회사에 있는 직원들과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곧 옆집 사장의 사업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죠. 이 사실이 믿기지 않고 저를 도울 생각이 없는 직원들에겐 제 인맥을 통해 다른 회사로 이직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한 명 빼고 모든 직원들이 저를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다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직원들은 저를 믿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아내와 불륜을 한 옆집 사장의 인성을 굉장히 문제 삼더군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저를 걱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능력 있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제가 회사를 차리면 데려오고 싶을 정도로 탐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직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제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계획을 아내와 옆집 사장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만나자마자 울상을 짓고 있더군요. 옆집 사장의 사업이 망한 것 같다면서요. 저는 아내에게 달콤한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보여주며 사장을 설득해 큰 돈을 대출받아 당장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죠. 모자란 돈은 당연히 제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보태주겠다고 했고요. 아내는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제 말을 거절했지만 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은 것을 보여주며 사업을 안 하는 저조차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아내를 설득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 말이 잘 먹혔는지 아내는 그날 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당신 말대로 사장님 설득해서 아주 큰 대출을 받았어. 나도 받고 사장님도 받았어. 사실 너무 큰 돈이라 불안하긴 한데 당신 말 믿고 하는 거니까 무슨 일 있으면 당신이 같이 책임져 줄 거지? 어? 저는 계속해서 아내를 안심시키고 이후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다양한 정보를 주며 도와주었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제가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고 도와주는 대신 직원들에게 회사 지분을 일정 부분 주고 직원들을 모두 주주로 임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옆집 사장은 이 말을 듣고 처음엔 제가 회사를 맘대로 하려 한다며 분노했지만 아내는 대주주는 옆집 사장이라는 말에 흔쾌히 동의하더군요. 이후 옆집 사장과 아내의 새로운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실 저는 배가 아프지도 않았어요. 모든 게 제가 만들어 놓은 판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업이 잘 되어야지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거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아내에게 사업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자금을 대출 없이 제가 모두 제공하는 조건이었죠. 아내는 제가 아내에게 미련이 남은 줄 알더군요. 저한테 이제 자기를 옆집 사장에게 보내달라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미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보기엔 늘 생각 없이 잠만 자는 것 같아서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지 오래여서 아내와 사적으로 감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말을 돌려 사업 얘기만 하려고 노력했죠. 결국 아내는 제 바람대로 옆집 사장에게 사업을 확장할 것을 얘기했고 그 사업 확장에 제가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무리 복수라 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집 사장과 저와 아내가 셋이서 함께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아직 혼인관계에 있는 전 남편과 다시 혼인관계를 시작한 바람남 불륜남과 함께 밥을 먹는 상황이네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뭐하는 짓인지 어이가 없네요. 저는 이 둘을 만나서도 미친 듯이 착한 척을 했습니다. 솔직히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역겨웠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계속해서 참아야 했죠. 제가 이 둘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저는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사적으로 저에게 큰 상처를 준 두 사람이지만 사업적으로 볼 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신 걸 보니까 역시 제 믿음이 틀리질 않았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둘의 진정한 사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해댔습니다. 저 이 정도면 배우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속마음과 다른 소리를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해도 놀라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옆집 사장은 저를 미친놈처럼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를 철석같이 믿는 아내가 제 말이 진심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 이어 옆집 사장에게도 같은 배를 탔다는 느낌을 제대로 심어주었죠. 제가 이런 행동을 괜히 한 건 아니었어요. 바로 며칠 후에 있을 제대로 복수할 상황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아내와 옆집 사장과 밥을 먹을 때 더 큰 사업 확장을 제안하면서 제가 사업 확장을 위한 인프라와 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회사의 주주로서 지분을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다 뻥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말해본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옆집 사장이 일이 있어서 아내와 저 둘만 만나서 사업 확장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나자마자 기쁜 표정으로 연신 고맙다고 얘기하며 계약서를 정말 대충 읽어보더군요. 그러더니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장을 찍었습니다. 참 허무했어요.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역겨운 일들을 견뎌왔는데 아내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쉽게 자기가 한 번에 무너질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리더군요. 참, 여러분, 이 서류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겉으로는 사업 확장을 위한 계약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내와 옆집 사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치밀한 함정이 있었어요. 바로 아내와 옆집 사장이 사업의 소유권과 지분의 80%를 저에게 완전히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사업을 잘 모른다고 믿고 아무 의심을 안 했을 거예요. 다음날 옆집 사장도 계약서에 함께 사인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한 회사의 사장이니까 계약서와 관련해선 굉장히 깐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옆집 사장도 제 아내와 다를 바가 없더군요.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제 복수의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짜릿하더군요. 옆집 사장과 아내 둘 다 가장 기쁘고 기대하던 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기분을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약서에 도장과 사인을 받은 후 저는 사업체와 그에 속한 자산들을 즉시 제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미 제 편이었던 회사의 주주들에게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것 같다고 주주총회를 연다고 이야기했죠. 이 소식은 당연히 옆집 사장에게도 전해졌겠죠? 그날 저녁 옆집 사장과 아내가 제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더군요. 저에게 갑자기 직원들이 딴소리를 한다고 대주주가 바뀌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과연 문을 열어줬을까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문을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아파트로 이미 이사를 갔거든요. 그 집은 당시 집이 필요했던 제 친구에게 사용하라고 월세를 줬죠. 근데 그 친구가 워낙 몸집이 크고 멀리서 보면 꼭 건달 같은 이미지라 옆집 사장이 보자마자 완전히 쫄았다고 합니다. 이후 저는 옆집 사장과 아내의 연락을 모조리 씹었습니다. 더 이상 받아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 원하는 걸 이미 손에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대하던 주주총회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그토록 기다렸던 제대로 된 복수를 할 기회였죠. 물론 주주라고 해봤자 7명 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모든 직원과 돈이 날아가는 기분은 제대로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주주총회에 도착하자 아내와 옆집 사장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긴장해 있더군요. 이후 둘은 저를 보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아니 김정현 주주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나요? 지금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대체 왜 연락을 씹으시냐고요. 뭐야? 어디 있다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제정신이야? 너가 돈 보태놓고 이 사업까지 망하면 어쩌려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 참, 둘 다 제가 대주주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나 봅니다. 집에 가서도 작성한 계약서를 전혀 읽어보지 않는 듯 했어요. 한마디로 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둘이 저한테 친 그 호통이 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호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제가 대주주로 소개가 되었거든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내와 옆집 사장은 굉장히 놀란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눈치였고요. 눈앞에서 회사를 빼앗긴 건데 그것도 모를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보더군요.
옆집 사장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야? 왜 당신이 대주주가 된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이랑 내 전 아내가 이미 이 서류에 사인했잖아.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여? 사업의 소유권과 지분의 80%를 나에게 넘긴다. 대신 사업 자금을 받는다. 그리고 직원들도 이미 다 동의했고.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사업 자금은 한 달 안에 갚는다. 이 조항 잊지 말고. 여보,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 당신이 이 서류는 사업 확장을 위한 계약서라고 했었잖아. 이런 바보같이 멍청한 여편네야. 너가 다 읽어봤다고 사인하라 해서 나도 사인한 거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힘들게 이룬 회사가 다 저놈한테 넘어가게 생겼다고. 네가 다 책임져. 내 돈 내놔. 탐욕의 화를 부른다더니 처음부터 멍청한 나는 사업에 발을 안 들일 걸 그랬어. 여보, 혹시 나한테 복수하려고 했던 거야? 제발 이러지 마. 나랑 옆집 사장 잘 되게 도와준다며. 그렇게 저를 보고 울부짖고 아내와 미친 듯이 싸우는 옆집 사장을 뒤로하고 저는 당당히 주주총회를 나왔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회사 사람들은 아내와 옆집 사장의 불륜 소식을 알아서인지 직원 이상으로 옆에서 저를 더 많이 신경 써 주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회사를 제대로 키워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잃었지만 대신 회사와 직원들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후 옆집 사장과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해고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회사의 대주주로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둘은 직원들에게 해고를 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원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서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둘이 회사를 운영하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불법으로 횡령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직원들은 저에게 증거를 모아두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복사해두고 USB 증거자료도 모조리 복사해두고 회의할 때 등은 꼭 녹취록을 켜두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직원들은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더군요. 늘 얼른 제가 대주주가 되어 회사의 대표이사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옆집 사장은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어떤 회사에서든 평생 횡령이나 하며 거지처럼 살 모양입니다. 이후 회사 사람들을 통해 전 아내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안타깝고 씁쓸한 소식이더군요. 회사와 재산을 모두 잃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던 옆집 사장이 결국 아내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하네요. 이후 참다 못한 아내가 경찰에 옆집 사장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가 분실 사건으로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저를 찾았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저기요, 어떤 식으로 폭행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조사를 하죠. 저 사람이 폭행 사실을 자세히 얘기하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동안 일했던 월급도 아직 못 받았는데 돈도 안 줄 것 같단 말이에요. 저 그냥 제 전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경찰관님도 제 전남편 아시죠? 저번에 옆집에서 제 원래 남편이 튀어나왔었잖아요. 옆집 사장을 만나면서 양심이 없어지더니 쪽팔림도 없어졌나 봅니다. 어떻게 저 앞에서 다시 제가 보고 싶다는 말을 꺼낼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면 제 아내는 그동안 얼마나 저를 호구로 한 걸까요? 이후 옆집 사장은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 증거가 심각해서 도저히 실형이 안 나올 수 없는 정도였다네요. 이후 둘의 관계는 제대로 막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회사 직원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명품을 하나씩 사주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군요. 바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아내를 백화점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몰골은 예전에 제가 반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췌하기 짝이 없었죠. 제가 명품을 살 동안 백화점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 있는 거 뭐야? 명품이야? 요즘 내 회사, 아니 당신 회사가 그렇게 잘 되나 봐? 당신 명품 같은 것도 돈 무서워서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걸 10개씩이나? 와... 참, 명품 사는 제 모습이 낯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저는 아내가 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아내는 이걸 바로 알아보더군요. 바로 일정 금액 이상 쓴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백화점 VIP 등급 카드였습니다. 아내는 이 카드는 VIP 등급 카드의 옛날 버전이라면서 대체 어떻게 이 카드를 갖고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 단 하나의 온정도 베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처음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이 카드를 쓸 만큼 돈을 잘 벌었기 때문이지. 몰랐나 본데
난 당신이 들으면 알만한 IT 서비스 기업의 대표이사였고 이미 평생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이 있어. 당신이 날 배신하고 간 그 옆집 사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회사와 많은 돈이지.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내가 다니던 회사는 애초에 왜 들어온 거야? 회사를 원하는 금액에 매각하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 잠시 동안 부담 없이 회사에 다녀보고 싶기도 해서 직원으로 들어가게 됐지. 하지만 난 늘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고 어떤 걸 할지 구상 중이었어. 사업을 시작하면 당신을 사장 자리에 꼭 앉혀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 복을 뻥 차버렸잖아. 그치? 참 아쉽네. 옆집 사장이랑 돈 때문에 바람만 안 났어도 지금 당신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뭐? 그게 정말이야? 돈이 있었으면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럼 이런 일도 애초에 없었을 거 아니야. 여보, 나 그동안 참 어리석었다, 그치? 사실 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었는데 당신한테 늘 미안해서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였거든. 이왕 만났으니까 염치 없어도 이 말을 꼭 해야 할 것 같아. 있잖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같이 돈 많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착한 사람을 못 알아보고 폭력적이고 불법이나 저지르는 늙은 옆집 사장이랑 바람이 나다니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여보, 사실 그동안 당신도 나 속인 거잖아. 내가 그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나랑 잘해보면 안 될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아내가 더 이상 미련을 못 가지도록 깔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참나,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본 거야? 너가 나 같으면 너랑 다시 만나겠냐? 꿈 깨. 이후 아내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뭐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대가를 치러야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10만 원을 쥐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온정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사업보다 결혼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결혼도 사업처럼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도 결혼까지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어떻게 했어야 결혼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남녀 관계는 정말 모르는 일이니 앞으로는 주위 사람들과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옆집, 앞집, 이웃집에서 불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제 일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정말 어쩌다가 옆집 잘못 만나서 별의별 생고생을 다 했네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옆집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전 아내는 옆집 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도 또 돈이나 다른 거에 혹해서 바람을 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빠르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 걸은 거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에 집중하면서 더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전 개인적으로 사고방식이 어릴 때보다 많이 굳어버렸다는 것을 실감할 때면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적엔 뭘 배워도 빨리 배웠고 새로운 것을 곧잘 눈에 담았고 상상력도 제법 풍부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부분들이 느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편협해지는 듯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지금보다 더 어리고 젊은 나이에 이런 사연을 쓸 기회가 주어졌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문장들을 궁리해 봤을 것이란 생각도 들고요. 나름의 노력을 다해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사연에 빠지다에 풀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정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암이란 걸 당시에 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그냥 암에 걸리면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거라고만 그렇게 여겼는데 다름 아닌 제 친정 아버지께서 암 환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맛봤던 것 같아요. 머릿속엔 온통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무섭단 기분만 들어차 있었습니다. 늘 듬직하고 든든하던 친정아버지께서 약한 모습을 보이시며 고개를 떨구셨을 때 제 심장도 같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친정 부모님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던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내려준 것은 친정 엄마셨습니다. 굳건한 태도로 아버지를 다독이며 격려하시는 그 모습에 전 암이라는 무서운 것 안에서 자그마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죠. 그 희망이란 것을 꼭 붙은 채로 지냈어요. 아버지께선 괴롭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 병원을 오래 들락날락 하셨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다는 점이 어린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울이란 것조차 알지 못한 채로 우울했습니다. 대체로 저는 집에서 혼자였어요. 만들어진 반찬을 찾아다가 밥을 알아서 챙겨 먹었죠. 알아서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사귀고 놀고 숙제라고 씻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밤에 혼자 잠이 들 때면 무서웠어요. 어린 마음에 아무도 없고 조용하기만 한 깊은 밤중의 집은 귀신의 집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담은 종이학을 접고 또 접다가 지독한 수마가 덮쳐와서 스르르 잠에 드는 것을 택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친정아버지께서 아직 꿋꿋하게 버티고 계신다는 것, 친정엄마께서 절 기특하다 칭찬해 주시는 것, 그런 것에 충족감을 느끼면서 이런 생활이 아주 오래 지속돼도 좋으니까 두 분 다 떠나지 않고 저의 곁에 계셔 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제가 천마리의 종이학을 접었던 덕분이었던지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친정아버지께선 저희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멀쩡히 당신의 두 발로 서서 환하게 웃으시며 제법 평탄한 일상으로 돌아오신 채 말입니다. 지난 3년간 울고 웃으면서 정말 힘들고 정신없는 나날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 은정이 초등학교 졸업식도 보고 직접 꽃다발도 안겨주면서 기념사진도 남기고 있단 게 정말 꿈만 같다, 은정아. 졸업 축하한다. 중학교 가선 우리 딸 더 열심히 하기야. 다른 친구들은 엄마만 온 집들이 많은데 전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진짜로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중학교 가면 최고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정말이야. 우리 딸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영특하고 착한 건지 몰라. 은정아, 이제 난 여한이 없을 정도다. 행복해 하시던 친정 아버지의 그 말씀을 못 뱉도록 제가 막았어야 했나 봐요. 여한이 없단 소리 못 하시도록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제가 설렘 가득한 중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상태가 나빠졌단 병원 측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견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선 크게 절망하셨고 엄마께선 꼿꼿하게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씀만 반복해서 하셨어요. 전 아버지께서 다시금 그 고통스러운 병원 생활을 하시게 된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미 제가 초등학교 때 병원 생활을 오래 들락날락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1학년 생활을 마치기도 전에 친정 아버지께선 결국 이제는 힘들다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이대로 당신 보낼 순 없어.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봐야 돼. 당신 절대 포기하지 마. 친정엄마께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에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병원이 목적지였죠. 저도 가겠다고 졸라댔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저도 따라갈래요. 은정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학교 다녀야지. 어딜 따라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야말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 상태 안 좋다면서요. 그것도 아주 많이 안 좋다면서요. 전 그것도 모르고 이번에도 무사히 퇴원하실 거라고만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바보같이 지난 몇 달을 날려버렸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이 아버지 마지막이면 어떡해요? 학교는 앞으로 갈 나날이 많이 남았지만 아버지 볼 나날은 그만큼 많이 안 남아 있잖아요. 얘가 정말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말을 이렇게 잘하는 거람. 이렇듯 크는 걸 나는 다 지켜봐 주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언제 이렇게까지 의젓해져서는. 친정엄마께선 기어이 제 앞에서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간 굳건하게 버티곤 계셨지만 그 속은 진작에 문드러져 있었음을 저도 그제서야 깨닫고 엄마께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온 것에 죄송한 마음으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 무렵에 서울의 대형 병원에 도착을 했죠. 권위자라고 알려진 의사가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손에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곁을 지키고 있는 저는 내버려둔 채 엄마께만 조심스러운 눈짓을 보내더군요. 몇 걸음 떨어진 위치로 가서 엄마께서 그 의사에게 어떤 말을 전달받으시는 모습을 전 지켜봤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을지 불안과 호기심이 뒤엉키던 바로 그때였어요. 안 돼.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안 돼. 친정엄마께서 당신의 가슴을 치시며 작은 소리로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비통함만은 흘러넘치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으시는 동안에도 엄마의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의사는 숙연하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아무 치료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이젠 아버진 돌아가실 일만 남은 거구나. 그 사실을 전 새삼 깨달으며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냈습니다. 호흡기를 단 채로 눈을 감고 계신 아버지께서 부디 지금의 상황을 모르시길 바랬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후에 저와 맞잡고 있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강하게 제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전 놀람과 동시에 한 가지 슬픈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도 비록 눈으로 보지 않으셨지만 제 떨리는 숨소리 하나만으로도 눈치를 채셨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히는 대학병원의 권위자가 어떤 소견을 내놨는지 말입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고작 몇 분 후에 저희 가족은 그 병원을 나섰습니다. 넘쳐나는 환자들로 문정성시인 곳에서 저희가 비켜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자. 그게 맞아. 그게 비싸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안 돼. 그냥 차 타고 가. 무슨 구급차야? 당신 지금 그런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절대로 그냥 차 타고 못 가. 그랬다간 당신 도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숨도 간신히 쉬고 있으면서 무슨 객길 그렇게 부려. 잔말 말고 구급차 불러서 그거 타고 가. 그렇게 해. 안 된다고 했잖아. 여보, 그냥 가자. 그간 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면 됐지. 꼭 막판에 와서도 날 괴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왜 이상한 고집을 부려? 제발 좀. 내내 격양돼 있던 상태에 계셨던 친정엄마께서 결국 소를 내지르셨고 옆에 같이 있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조금 떨어진 채로 서 있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정엄마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당신 스스로도 놀라신 모양인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신 채 죄책감과 후회와 그리고 오만 감정들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전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고요. 침묵이 잠시간 이어지고 있던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방식으로 침묵을 흩으셨습니다. 은정이, 우리 딸 은정이 고등학교 가야 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눈에서 자동으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어요. 아버지의 호흡이 부족해서 가쁘게 새어나오는 숨결 사이로 뱉어진 힘겨움 가득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담았던 것을 저는 죽는 날까지도 잊을 수 없겠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다음으론 대학도 가야 돼. 우리 은정이가 그래야 하는데 돈 한 푼이 아까워. 난 이제 곧 죽을 팔자잖아. 그런데 뭔 팔자 좋게 구급차를 타고 가겠어. 그러니까 안 돼. 우리 은정이한테 써야 될 돈 나한테 못 써. 당신이 양보해줘. 당신이 고집 꺾어줘. 못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야. 도대체 인간이란 동물은 왜 이다지도 큰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창조됐을까? 그 점을 그 순간에 전 원망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건만 제가 차마 그럴 순 없어서 간신히 참았던 것만 같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 소원을 내가 왜 못 들어주겠나 싶다. 그래,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할게. 친정 엄마께선 그날 눈물로 운전대를 잡으셨죠. 휴대용 호흡기 하나만 달랑 가지고서 친정 아버지께선 조수석에 타신 채로 가셨고 전 뒷좌석에서 울음을 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살던 지역의 병원 앞, 거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께선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전부 뛰쳐나오고 엄마께서 엉엉 우시면서 옮겨지는 친정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떠나고 나면 한 가지만 약속해줘. 꼭 잘 돌보면서 살아주기야. 우리 은정이? 그래, 알았어. 우리 딸 은정이 내가 꼭 잘 돌봐줄게. 그건 걱정하지 마. 아니, 당신 스스로 잘 돌봐주면서 살아. 꼭 그랬으면 좋겠어. 그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나 돌보느라 정작 당신 자신을 못 돌봤지.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 스스로 돌보면서 살아줘. 은정이는 내가 돌볼 테니까 내가 저승에서 눈 부릅뜨고 우리 딸 지킬 거니까 우리 딸은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꼭 당신 인생 챙기면서 살기야. 알았지? 약속해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적이라고 밖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비록 가쁜 숨을 내쉬긴 하셨으나 아버지께서 말씀을 잊고 계셨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숨이 꼴깍 넘어가서 이대로 돌아가시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의료진이 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울면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드렸습니다. 엄마께선 눈물을 흘리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나 있지? 당신 정말 사랑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사랑 안 한 적이 없었어. 이제 편히 떠나도 돼. 이제는 편히 쉬어. 친정엄마의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아버지께서 바로 숨을 거두셨어요. 마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신이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나눌 시간을 허락했던 것 마냥 단번에 호흡이 끊겨서 아버지께선 그대로 떠나셨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죠. 하지만 절 끝까지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따스한 마음이 제 안에 남아 있어서 마냥 괴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엄마께서 계셨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엄마와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으셨던 정확한 말은 환자분은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급차도 아니고 일반 차를 타고 무사히 사는 곳 지역까지 돌아온 것부터가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정엄마께서 마지막에 환하게 웃으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시는 모습이 당신의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단 마음으로 그러신 것이라고 했어요. 전 중학교 2학년이었고 광란의 사춘기를 맞이해서 멋대로 엇나가는 친구들이 학교에 제법 많았습니다. 가출하는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과 절연할 기세로 싸워서 집안이 개판 상태인 친구들도 몇 했죠. 모든 집이 화목한 게 아니며 또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하며 사는 게 아니란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가슴 아프게 제 곁을 영영 떠나셨다고 하더라도 전 행복한 아이니까 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엇나가지 않을 것을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희 집의 형편은 썩 좋지 못했어요. 정확히 사정이 어떤 정도인지 저희 엄마께서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고 저도 대놓고 여쭤볼 엄두가 안 나서 몰랐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시점에 빚이 약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엄마께서 지난 2년간 부지런히 일을 하셨으니 원래는 빚의 금액이 더 컸다는 것을 쉬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거구나.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난 아버지가 편찮으신 것만 생각하느라 돈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는데 내가 그런 걸 고려를 못 해봤네. 그동안 엄마가 많이 애를 쓰면서 사셨던 거야. 제가 너무 그간 생각하는 게 짧았던 것 같아서 엄마께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께선 절 향해 결코 죄책감 같은 걸 갖지 말라고 하시며 기운 넘치는 웃음을 지어주셨어요. 나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거야. 그걸로 족하는 게 내 인생인데 그까지 빚 갚는 게 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겠니? 은정아, 난 있지. 비록 빚 갚느라 거의 다 써버릴지언정 일 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딸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단다. 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
엄만 그러면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감동이 차오르자 전 괜스레 장난스러운 질문으로 분위기를 옮겨갔었죠. 그러자 친정 엄마께서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어이쿠, 글쎄, 그건 감사하기엔 애매하다고 해둘까? 우리 딸, 건강하기만 해라. 공부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런 건 애저녁에 포기했어. 아, 엄마, 포기하신 건 너무하잖아요. 장난스레 티격태격했지만 제가 공부를 썩 못하는 건 진짜였습니다. 제가 간신히 꽤 이름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긴 했는데 공부머리가 부족했어요. 제 스스로의 깜냥을 알았다고나 할까요? 서울의 명문대에 떡하니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아쉬워졌습니다. 엄마,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집에 힘든 일을 겪거나 뭐 그런 경우엔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고, 그래서 인생 꽃 피우고 집안 일으켜 세우고, 대체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전 왜 안 될까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제가 발을 못 맞추나 봐요. 은정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원래 알려지는 얘기들은 전부 다 승자의 시점에서 쓰여지는 얘기들 뿐이야. 1%나 될까? 혹은 크게 잡아봤자 10% 정도가 유난을 떠는 거야. 나머지 80%는 평범함이라는 단어 아래 몸을 아늑하게 숨기면서 살아가. 정말이에요? 근데 10%에서 80%를 더하면 90%잖아요. 그럼 10%가 또 남는데요? 엄마가 계산 잘못하셨나 보다. 아니, 남는 10%는 평범함이라는 단어라도 맛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숫자야. 평범한 것조차 힘들고 때론 허락되지도 않는 그런 삶도 있는 법이거든. 평범함을 그렇게 원한다고요? 엄마, 그런 삶은 되게 불행하겠죠? 하지만 그 삶을 불행하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삶은 어쨌든 직접 살아봐야 그 의미가 밝혀지는 거니까 남이 절대로 평가할 수도 없는 영역이야. 저는 그날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전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본질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깊이가 느껴졌거든요. 엄마, 이제야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결혼한 이유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엄청 깊게 하시는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만약에 엄마가 대학을 나왔다고 한다면 혹시 철학과 전공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어머, 우리 딸이 그 사실을 이제 알았단 말이야? 내가 괜찮은 여자니까 네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나하고 결혼한 거야. 맞아요. 아버지는 잘생긴 얼굴 때문에 인기도 많았을 텐데 엄마하고 결혼하신 걸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얼굴이 별로란 거야? 참나, 은정이 너도 얼굴이 나 안 닮고 네 아버지 닮아서 이쁘다 이거지? 근데 낳아준 건 내가 했으니까 내 덕도 있는 줄 알아. 엄마, 근데 저는요, 아버지한테서 닮고 싶은 게 얼굴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람 보는 눈이에요. 정말로 저를 위하고 제 인생의 끝까지 절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만났듯이요. 저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하지. 부전여전이라고 하잖아. 넌 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으니까 이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제가 좋은 대학에 못 가도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뭐 대학 나왔다니?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대학 간판으로 좌지우지 되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 딸 공부 좀 못한다고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은근히 저한테 공부 못한다고 놀려대셨던 엄마셨습니다. 저는 민망한 웃음을 터뜨리면서 비록 지금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나 밝은 미래가 저희 모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에게 과연 어떤 인연이 다가올지 정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전 대학을 학비가 지원이 되는 전문대로 갔죠. 대학과 연계가 되는 곳에서 첫 취업을 했고요. 그때가 되자 집에 빚은 없는 상태였으며 취업하던 시기와 비슷하게 이사도 갔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엄마와 둘이서 재미있게 지내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연락을 받으시고 나서 엄마께서 늦은 시간까지 멍하게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선 워낙 멀리 사셨기 때문에 전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 거의 찾아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깊은 정이라든지 유대감이 없었죠.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휴, 어떡하냐 싶은 감상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엄만 다르셨던 거예요. 은정아, 외할머니한테 남은 시간이 오래지 않은 것 같아. 암만 생각해도 내가 외할머니 곁에 가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구나. 미안하지만 당분간 혼자 지낼 수 있지? 네? 알았어요. 그치만 엄마 외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에구구, 우리 딸이 그런 걸 다 느끼고 있었구나. 그래, 맞아. 난 네 외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했어. 어릴 때 무진장 힘들었거든. 외할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내가 매번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던 줄 알아? 난 나중에 자식 낳으면 이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난 잘해줘야지. 절대로 네 외할머니처럼은 되지 않을 거라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았었어. 외할머니가 미웠거든. 근데 이제 와서 왠지 이해가 가려고 하네. 외할머니도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단 걸 보고 배운 게 그거였을 뿐이고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임을 나의 엄마이실 뿐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셨다는 걸 그분도 엄마가 되어 보신 것은 처음이었기에 서투실 수밖에 없었단 걸 이제서야 내가 이해를 한다. 부디 많이 늦은 건 아니길 바라면서 곁에 가봐드려야지. 내가 그분 딸이잖아. 씁쓸한 표정으로 말씀하신 친정 엄마께선 이튿날 바로 짐을 다 싸서 내려가셨어요. 저는 이유 모를 우울감에 취해버렸죠. 그때 알았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투병 중에 계셨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우울이라는 것을요. 그게 우울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자마자 고독마저 찾아왔는데 그런 때에 절 향해 내리쬐는 햇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힘들 때 내밀어진 손길을 잊을 수 없다고 하죠. 저에겐 남편이, 남편에겐 제가 그런 손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4년제로 나와 나름 전망도 있고 안정성도 높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무척 심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고 절 만나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희한한 일이었죠. 제가 한 것이라곤 남편에게 위로를 받은 것뿐이었거든요. 전 받기만 했거늘 남편은 제가 주기만 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저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기다려온 인연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 같습니다. 기이할 정도의 확신이 들었고 전 남편에게 먼저 청혼했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었어요. 모은 돈도 개인 계좌에 2천만 원 남짓이 전부였고요. 반면 남편은 그때 7천만 원과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죠. 시댁에서 남편이 결혼할 때 지원해 주려고 들고 있었던 5천만 원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 소중하게 미천 삼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외할머니께선 돌아가셨어요. 버틸 만큼 버티고 용 쓸 만큼 용 쓰다 가셨으니 당신께서도 미련이 없으셨을 거야. 나도 이젠 마음이 한결 가벼워 마지막 나날들을 곁에 있어드리기를 잘했단 생각이 든다. 친정엄마께서 정말로 홀가분해 보이시는 얼굴을 하고 계셔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저의 평생을 봐오신 분이 친정엄마신데 그런 분께서 저보고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명백히 남편 덕분이었죠. 윤서방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판별할 필요도 없었어. 은정이 너라면 사람을 옳게 골랐을 거란 것을 바로 그 점을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 커서 시집을 가게 되다니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겠다. 언제 이렇게 어여쁜 숙녀가 다 됐냐고 하면서 놀라 자빠지실 테지. 엄마, 저 행복하게 잘 살게요. 자신 있어서 하는 결혼이에요. 지켜봐 주세요.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모두 스쳐갔습니다. 비록 슬픔과 상실의 구간을 지나오기도 했으나 대체로 평범함의 단어가 만든 그늘 아래에서 몸을 누이고 쉴 줄 아는 지난 인생이었다고 자평이 됐습니다. 전 결혼하면서 생각했죠. 제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요.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시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몇 번이고 글썽이셨어요. 우리 경준이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키운 자식이야.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 안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내가 유별나도록 힘든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아비, 능력이 부족해서 죄인처럼 수그리고 살았던 어미,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자기가 받을 사랑과 관심과 모든 보살핌을 다 빼앗아갔던 누이, 이런 가정 안에서 자라온 게 우리 경준이란다. 내가 우리 경준이만 생각하면 어긋날 가슴이 미어져. 내가 얼마나 미안한 게 많고 애틋함이 많은지 몰라. 네, 어머님, 그 마음 제가 깊이 새기면서 어머님의 귀중한 아들, 이젠 제 남편이 된 사람에게 저 또한 마음 다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저는 정중한 태도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뿌듯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던 분이 시어머니셨어요. 뭐 하나 잘난 구석이 없는 저를 선뜻 며느리로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께선 되게 잘 안 계시고 걸핏하면 외출을 오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무뚝뚝하셨고 언행이 조금 거치신 분이셨죠. 아들놈 다 컸다고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만. 아이고 세월이야. 지나간 내 젊음이 아깝고 아쉬워서 눈물이 다 난다.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제 앞에서 기껏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들은 건지 헷갈리는데 얼핏 알아서 잘 살든지 말든지라며 한탄하듯 중얼거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잠시 후 담배를 챙겨서 밖으로 휙 나가버리셨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셔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자리를 떴었네요. 남편을 통해서 그분은 고개가 절레절레 지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평은 수차례 들어본 바였으나 역시 직접 대면해서 체감하는 것보다 정확한 건 없더라고요. 어떠신 분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매사에 많은 것인지 시종일관 약간은 구겨져 있는 미간과 자꾸만 좌우를 살펴대는 눈동자를 지니신 시어머니와는 시아버지께서 영 반대이신 것 같았어요. 두 분은 그럼에도 어쨌든 부부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으며 여전히 부부셨습니다. 새삼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의 가족들이 존재한다고 느꼈었네요. 남편과 자란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저희는 한 번도 안 싸우고 사이좋은 신혼생활을 보내서 역시 서로가 운명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희 부부의 결혼 1주년은 눈물바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었거든요. 별 걱정 없이 받을 때가 돼서 받아본 것 뿐이었어요. 근데 심상치 않은 소견이 뜨더라고요. 이때부터 불안해졌죠.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도 설마 아닐 거야 이렇게 간절히 빌었지만 검사 결과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괜찮아. 촉이라잖아. 일찍 발견해서 천운이다. 금방 후딱 나을 운명인가 봐. 그치, 은정아? 그럼요. 네, 맞아요. 저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반드시 이겨낼 거니까요. 친정 엄마 앞에서 제가 씩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웃는 얼굴로 엄마를 꼭 안아드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바로 얼마 뒤 결혼 1주년이 된 날이라고 기념으로 차린 식사상 앞에서 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붙잡고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고 말았어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괜찮지가 않았어요. 암이란 것 자체가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결국엔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건지 밝히고 싶지 않아서 이름은 감추지만 제가 걸린 그 암은 아버지께서 걸리셨던 것과 똑같은 암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어떡해? 진짜 너무 속상하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앞에선 무섭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때 생각나실까 봐 그러지도 못했어. 나 이게 얼마나 힘든 암인지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아버지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알아. 너무 잘 알아서 미치겠어. 차라리 몰랐다면 덜 괴로웠을 것 같아.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다 나을 때까지 내가 있어줄 거야. 남편은 저에게 힘을 내라고 말을 하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와 남편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치 남편을 통해 그때 네가 내 손 꼭 잡아주곤 했었지. 이젠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너무 신기한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왜 하필 제가 암 환자가 됐어야 했는지 그런 원망과 억울함도 옅어졌어요.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마음 굳게 먹고 시어머니께도 직접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면목이 없어요. 금방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치료받을게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네가 고생이지. 젊은 나이에 아깝게 시리. 아파서 어떡하니? 가여워라. 시어머니께선 한숨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따름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암이라니 시어머니께 죄송하고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힘든 치료를 받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들러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힘이 없어서 희미한 웃음만 간신히 보내드렸어요. 그러자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적에 많이 아팠지. 그래서 난 사실은 아픈 사람이 딱 질색이야. 내가 병원 생활을 아주 징그러워해.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있지? 그것들 죄다 돈 잡아먹는 괴물들이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절 향한 시어머니의 눈빛엔 징그럽고도 지겨운 것을 바라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마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감정이 차올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해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다고 젊었을 적부터 고생 많이 하시면서 여간 힘들게 가정 꾸려서 사신 게 아니었다고. 특히나 아픈 딸 때문에 아들한테 신경 많이 못 써줘서 그게 두고두고 마음이 쓰여서 아들이 정말 귀하고 애틋하게 생각된다고. 시어머니께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아들의 짝으로 허락해준 며느리가 암이라고 하니 얼마나 그 심정이 착잡하셨을까 싶네요. 심지어는 저는 부친을 똑같은 암으로 잃은 바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가족력이었는데 절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실까 싶어서 전 무조건 이악 물고 암을 하루빨리 물리쳐내는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악독하리 많지 굳건하게 버티리라 결심했어요. 초기라서 그리 어렵게 보지 않았던 암은 생각 이상으로 절 괴롭게 됐고 예상보다 꽤 오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당연하게 암 환자인 제가 남편을 챙겨줄 수 있을 리 만무했죠.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엄마께서 저와 많이 시간을 보내주셨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우울함이 저를 덮칠 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다잡으면서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 끝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암 환자라는 이름표를 벗어던지게 되더라고요.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자. 누가 할 소리를 하고 그래. 나야말로 고마워 자기야. 그간 정말로 고생 많았어. 내가 아프고 괴로워서 올 때도 자긴 꿋꿋하게 날 다독여주었지. 전부 다 자기 덕분이야. 앞으로 나 더욱 보람되게 살아볼 거야. 힘든 나날을 지내온 끝에 마주하게 된 평범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남편과 얼싸안고 즐거웠어요.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 저희 부부가 임신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쉽게 생명이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아직도 어쩜 그렇게 아이 소식이 없니? 혹시 몸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정말 아이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네요. 아이 가지는 것엔 제가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소식이 자꾸 없으니까 아무래도 전문 병원을 이젠 다녀볼까 해요. 뭐?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병원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던데? 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끝에 끝까지 그 수단은 미루고 싶었어요. 근데 이젠 너무 간절하니까 마냥 기다리긴 어려우니까 한번 병원을 다녀볼까 해요. 내가 이런 소리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암 치료받고 어쩌고 하느라 돈도 못 벌면서 한참 지냈고 전부 다 우리 경준이 돈으로 해결했으면서 우리 경준이 돈으로만 지냈으면서 이젠 그 비싼 병원까지 다니겠다고 하는구나. 아휴, 이게 다 무슨 꼴인가 싶네. 됐다. 그냥 너희 문제에 내가 괜한 참견까지는 안 할란다. 참견해봤자 내 속만 문드러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얼른 떳떳하고 당당해지고 싶더라고요. 힘내서 더욱 잘 살다가 보면 아이도 찾아오고 저도 멋지게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되는 일상이 찾아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결같은 남편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멋진 일상이 찾아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절 찾아온 것은 멋진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재발이란 두 글자. 저에게 다시 암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성을 놓게 되더군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난 그냥 우리 아버지 딸로 태어났을 뿐인데 이런 가족력을 왜 물려받아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돼?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거야?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삶이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그때 주저앉은 제 어깨와 등을 감싸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친정 엄마와 함께 와서 암 재발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잠시나마 망각했던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께선 이성을 잃고 오열하던 절 가만히 껴안아 주시면서 괜찮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은정아, 다 괜찮을 거야. 만약에 안 괜찮으면요. 아버지도 두 번째 돌아가셨잖아요. 재발했을 때 못 이겨내셨잖아요. 전 아버지를 닮은 딸이니까 저도 그렇게 되겠죠. 이젠 다 틀렸어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은정아, 너 잊은 거야? 누가 너를 지켜주기로 했는지 잊어버린 거야?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기로 했었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야. 난 믿어. 네 아버지 절대로 너를 지금 자기 곁으로 오게 할 사람이 아니야. 너 못 오게 용을 써서 막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정아, 한 번만 더 힘을 내보자. 이겨내보자. 우리 딸 할 수 있지? 우리 딸 없으면 내가 너무 외로워. 나 젊은 우리 딸 없으면 휴대폰 기능도 잘 못 만지잖아.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줘야지. 어? 그럴 거지? 약속? 저도 모르게 울면서 엄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답니다. 암 재발 소식에 남편은 울지 않았어요. 울음을 꾹 참아내는 얼굴을 할 뿐이었고 절 꼭 안아주면서 같이 이겨내자고 말을 해줬습니다. 같이라는 말, 세상에서 가장 미안하고도 힘이 되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투병 생활을 하든, 그래서 얼마나 돈이 들어가든, 얼마나 괴로워지든 본인은 상관없이 끝까지 제 곁을 지킬 거라고요. 묵묵하게 절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절 사랑하는 마음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곁을 지키고 계셨던 친정 엄마를 향해 아버지께서 당시에 어떤 기분을 느끼고 계셨을지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하지만 전 아버지와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살아서 제 남편과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힘들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재발된 암은 무섭게 절 공격해 왔습니다. 고통의 나날이었어요. 이성의 끈이 몇 번이고 끊어졌습니다. 전 알고 있었죠. 사람이 아프면 아프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요. 남편은 저에게 돈 얘기를 못 꺼내게 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했죠. 거칠어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도 못하게 미안했습니다. 죄책감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괴로움 속에 잠겨있던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셨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으셔서 제가 감히 차마 죽은 듯이 누워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큼성큼 다가오신 시어머니께서 저의 수고를 덜어주셨어요. 암 환자인 제 멱살을 잡으셨거든요. 병원복을 앞으로 쭉 당겨 잡으시더니 제가 신음하는 것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소리를 크게 지르셨습니다. 잘났다. 잘났어. 암 걸린 게 자랑이야. 아주 벼슬이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거 놔주세요. 제가 지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그래봤자 까맣게 타들어간 내 속만 알까. 내 머리가 더 어지러워. 이거 사. 너 왜 이렇게 끈질겨?
왜 이렇게 버텨? 우리 경준이 등골을 왜 이렇게 지독하게 빼먹느냐 이 말이야. 이 악독한 것.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 줄 아니? 너희들 집에 들렀다 오는 길이야. 근데 우리 경준이 카드값 나왔다고 명세서가 왔더라. 금액 보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우리 경준이가 왜 자기 전 재산 다 거들내가면서 너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 없으면 그냥 이제 좀 얌전히 뒤지면 안 되겠니? 조용히 떠나면 안 되겠어? 이게 벌써 너 때문에 머리 아픈 지가 몇 년째야. 걸핏하면 암에 걸려 자빠져. 애는 못 가져. 돈도 못 벌어와. 넌 대체 사람 신경 갉아먹고 돈을 축내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니? 어? 내가 평생을 힘들게 아등바등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냈는데 고작 너 같은 것한테 우리 경준이 시달리게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산 줄 알아? 시어머니께선 거의 비명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전 참담함에 빠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친정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말씀에 상당한 오류가 있으시네요. 떳떳하게 살아오신 것처럼 잘도 그러시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얼른 달려가서 사부인 안다는 한 분을 모셔왔네요. 주제 파악 좀 하셨으면 해서요. 언제 와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저라는 사람이라니요? 갑자기 그게 웬 말씀이세요? 사부인 보면서 아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하는 환자분을 제가 여기 병원에서 만났거든요. 벌써 지난달 일이죠. 저한테 와서 사부인에 대해 물어보며 확인을 하시기에 제가 그쪽이 아신다는 분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환자분이 사부인을 감방 동기로 기억한다고 했으니까요. 태어나서 그렇게 놀라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 울던 것도 잊어버리고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보다 2배로 놀라신 것 같았어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비틀거리시더라고요. 사기에다가 절도에다가 사부인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는 처지를 비관하며 목숨을 끊기도 했다죠. 그렇게 사시느라 감방 생활도 하셨던 분이 뭐가 그리 떳떳하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제 딸에게 소를 치세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깜빵이라니 그런 적 없어요. 시어머니께선 떨면서 부인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친정엄마의 눈짓을 받고 병실로 들어서신 어떤 환자분을 보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털썩 주저앉으셨거든요. 나 기억하죠. 우리가 제법 돈독하게 깜빵에서 잘 지냈었는데 출소하고 나서 연락 한 번 없고 잠적해서 사는 게 왠지 서운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이런 거 보면 세상 좁긴 좁아요. 그때 나에게 해줬던 각종 무용담들 내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했던 무용담이었는데 자식들은 그거 알아요? 자식들이 있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선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절대 자식들에겐 알려지면 안 된다고, 남편한테도 비밀이라고, 그 어디에도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온몸을 떠시더니 이윽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가 제 마음 힘든 것만 생각하고 아픈 환자한테 몹쓸 말들을 했습니다. 2번 다신 안 그럴 테니 제 과거는 묻어주세요. 이렇게 관청드려요. 전 친정 엄마 쪽을 쳐다봤고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끄덕여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으나 온몸을 떠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간청을 외면하고 싶진 않았어요. 전 아픈 암 환자였으니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순간에 남달랐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반응에 엄마께선 한숨을 내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잠시 후 깜빵 동기이신 분과 시어머니께선 따로 나가서 얘기를 나누셨고요. 전 엄마와 울고 웃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그날이 지나고 저는 더 힘을 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적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기적의 이름은 완치였습니다. 조심하면서 사는 자세는 잊지 않기로 했죠.
놀랍게도 전 이후에 아이를 임신했어요. 병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찾아올 때는 애초에 이때였다고 말을 하듯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 줬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저희 아들은 자기 외할아버지를 무척 닮아서 인물이 훤했답니다. 친정엄마나 제가 떠든 것도 아닌데 깜빵 동기 그분이 퍼뜨리신 것인지 시어머니의 과거가 시댁에 퍼졌더라고요. 시누이가 자기한테 온 이상한 번호의 문자를 보고 그걸 알았다 그랬어요.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심적으로 방황을 좀 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미안했던지 몰라요.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가족들에게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지켜보며 사는 중이네요.